애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이렇게 인사를 드리게 된 저는 50대 청자 여성입니다. 요즘 보면 가족알기를 아주 우습게 하는 사람들이 참 많은데요. 그런 사람들에게 경종을 울리기 위해 제가 직접 겪었던 심장 떨리는 이야기를 사연으로 보내드립니다. 그럼 지금 바로 사연을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창 예쁘고 꽃다운 나이 20대 중반. 다른 여자들 같으면 한창 젊음을 만끽하면서 지냈을 테지만 저의 20대 중반은 다른 사람들과는 확연하게 다른 모습이었습니다. 전 20대 초반에 일찍 결혼을 해서 20대 중반엔 6개월짜리 갓난쟁이 과부가 된 사람이거든요. 제가 젊은 나이에 애 딸린 과부가 된 이유는 세상 누구보다 성실한 남자였던 신랑이 출근길 교통사고에 휘말린 나머지 현장에서 세상을 떠났기 때문이었습니다. 더군다나 20대 중반이라는 나이는 여러모로 세상 경험도 많이 부족하고 매사에 이래저래 참 많이 서투른 시기더라고요. 저는 그걸 애 딸린 젊은 과부가 되고 나서야 깨달았어요. 신랑의 장례를 마친 직후 젊은 과부이자 홀어머니로서의 삶을 시작하게 된 저는 생계수단을 마련하기 위해 신랑이 보험금으로 작은 슈퍼마켓을 임대해서 장사를 시작하게 되었고, 가게 한편에 딸려있던 창고를 방으로 개조한 뒤 아들과 둘이서 이사를 들어갔는데요. 처음엔 정말이지 무엇 하나 쉬운 것이 없더라고요. 난생 처음 해본 슈퍼마켓 장사는 장사대로 미숙했고, 심지어 엄마로서도 서툴기 짝이 없는 육아 초보에 불과했었죠. 갓난쟁이 아들은 시시때때로 자꾸만 우는데 왜 우는지도 모르겠지. 제 가슴에서 모유는 또 왜 그렇게 안 나오는 건지, 모유를 잘 나오게 하는 방법이 따로 있기는 한 건지, 그러한 모든 순간순간들이 저에게는 크나큰 장벽처럼 느껴졌습니다. 하물며 저는 친정 부모님이나 시부모님에게 육아 방법을 배울 수 있는 입장도 아니었어요. 양가 부모님, 시부모님 모두 일찍 세상을 떠나셨기에 오직 저 혼자서 직접 하나하나 시행착오를 겪어가며 육아 방법을 몸소 터득하는 방법밖에 없는 것 같아 보이는 상황이었죠. 하지만 저는 오래지 않아 이 세상에 저 혼자밖에 남지 않았다는 생각이 들렸음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우리네 세상엔 정말이지 수많은 부모님들이 계셨고, 그건 제가 슈퍼마켓 장사를 하던 동네 또한 마찬가지였거든요. 특히나 이웃 할머님들께서 저에게 큰 도움을 주셨습니다. 할머님들께서는 당신들의 삶과 경험을 통해서 직접 터득한 각종 육아 노하우들을 저에게 아낌없이 전수해 주셨고, 육아에 서투르기 짝이 없던 저를 어엿한 엄마로 키워주셨거든요. 이에 저는 속으로 이렇게 다짐했습니다.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이웃이 눈에 띄면 저 또한 반드시 그 이웃을 돕겠노라고 말이죠. 제가 그날의 결심을 실행으로 옮기게 된 건 저희 아들이 3살이 되던 여름날의 일이었습니다. 저희 동네에 30대 초반 호라비가 하나 새로 이사를 왔다는 이야기가 돌기 시작하더니만, 문제의 그 호라비가 갓난쟁이 아들을 포대기에 업은 채로 저희 슈퍼마켓으로 들어와서는 분유 코너 앞에서 한참을 쭈뼛거리지 뭐예요. 아니나 다를까 한참을 어쩔 줄 몰라 하던 그 남자가 마침내 집어든 분유는 좋은 선택이 아니었습니다. 잠시만요, 손님. 포대기 업고 계신 아이가 지금 몇 개월이죠? 8개월 조금 넘었습니다. 그건 12개월 이상 된 아이들을 위해서 나온 분유라서 8개월 된 아이가 먹으면 설사를 하거든요. 아이에게 유당불내증이 없다면 맨 왼쪽에 있는 분유로 가져가세요. 오신 김에 기저귀도 같이 사가시고요. 원래 기저귀라는 게 집안에 널리고 널려있는 것 같다가도 막상 꼭 필요할 때 찾으면 없는 법이거든요. 그날 저는 그 남자와 처음 안면을 트게 되었고, 이후 그 남자는 저에게 종종 육아 방법을 물어보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그 남자의 질문을 받을 때마다
지난날의 제 모습을 떠올리게 되었고요. 지난날 초보 엄마이던 시절의 저의 시행착오와 초보 아빠인 그 남자가 겪고 있던 시행착오가 정말 이제 하나도 안 빼먹고 모두 똑같았거든요. 동시에 저는 이웃 할머님들로부터 육아 노하우를 전수받았던 기억 또한 떠올렸습니다. 이에 저는 이웃 할머님들께 받은 은혜를 대신 갚기 위해서 그 남자에게 육아 노하우를 전수하기 시작했고, 그렇게 저와 그 남자는 빠르게 가까워졌는데요. 그 과정에서 저는 그 남자가 얼마나 복잡한 사연을 품고 있는 사람이며 동시에 부모로서 얼마나 큰 책임감을 가지고 있는 사람인지를 알게 되었습니다. 언제 한번 제가 이런 질문을 던졌던 적이 있었거든요. 남자 혼자서 갓난쟁이를 키우느라 많이 힘들죠? 맞다. 직장에 출근하고 나면 아이는 누가 돌봐주는 거예요? 육아도우미 여사님을 한번 모셨어요. 그분께서 제가 직장에서 근무하는 시간 동안 저희 아들을 돌봐주시고 계십니다. 다만 아들에게 심적으로 너무 미안해요. 호랍이 슬해서 자라게 되는 바람에 앞으로도 엄마 사랑을 느껴보지 못하게 될 테니까요. 아이 엄마랑은 혹시 사별인가요? 사별은 아니고요. 그 사람이 지금 이혼 소송을 피해서 해외 도피 중이에요. 이어지는 그 남자의 사연은 너무나도 충격적인 것이었습니다. 그 남자와 전처는 원래 평범한 맞벌이 부부였는데요. 결혼 생활 도중 그 남자의 홀어머니께서 세상을 떠나게 되면서 부부 생활이 파국을 맞이했다고 합니다. 그 이유는 다름 아닌 홀어머니께서 그 남자에게 남긴 유산이었죠. 저희 어머니께서 돌아가시면서 시골의 땅을 조금 물려주셨는데요. 그 동네 근처에 신도시 개발 사업이 발표되면서 땅값이 천정부지로 치솟더라고요. 그래서 그 땅을 판 돈으로 저랑 안사람이랑 갓난쟁이 아들, 이렇게 세 식구가 오순도순 행복하게 지낼 집을 지으려고 했죠. 하지만 집은 지어보지도 못했습니다. 안사람 쪽 직장 부하 직원이 저를 몰래 찾아와서는 아주 뜻밖의 소식을 전해주더라고요. 안사람, 아니 그 여자가 회사 부장이랑 불륜을 저지르고 있다는 양심 고백이었습니다. 네, 맞습니다. 당시 전처는 직장 상사와 불륜을 저지르고 있었던 것이었는데요. 심지어 전처는 아주 작정하고 직장 상사랑 단둘이서 동남아로 도망까지 쳐버렸다고 합니다. 하물며 전처로 인해 시작된 문제는 이제 겨우 시작되었을 뿐이었죠. 그 여자가 상간남이랑 해외로 도망을 칠 때 제 통장에 들어있던 어머니께서 남겨주신 현금 전액을 자기 통장으로 모두 빼돌렸더라고요. 하물며 어디 그것뿐이겠습니까? 그 여자가 타국으로 도망을 쳐버리는 바람에 저는 지금껏 호적 정리도 끝내지 못한 처지가 되어버렸어요. 저야 당장에 그 여자랑 이혼 소송을 해서 완전히 갈라서고 도둑질당한 어머니의 유산도 모두 돌려받고 싶은 마음이 굴뚝 같지만 그 여자가 동남아에서 도피 생활을 하고 있는 바람에 이혼 소송이 시작될 수가 없었으니까요. 이처럼 그 남자는 아주 복잡한 과거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전처가 직장 상사랑 바람이 난 것도 모자라서 시어머니가 남긴 유산을 모두 빼돌린 채로 상간남인 직장 상사와 단둘이 동남아로 야반도주를 해버렸으니까요. 그러는 바람에 그 남자는 전처가 빼돌린 재산을 돌려받을 수도, 심지어는 이혼마저도 할 수가 없는 상황에 놓여버리게 되었죠. 그러려면 전처에게 이혼 소송과 부당이득 청구 반환 소송 등을 걸어서 승소 판결을 받아야만 하는데, 막상 소송 대상인 전처가 우리나라가 아닌 해외에서 지내고 있으니 소송 자체가 진행이 될 수가 없었던 것이었습니다. 아무튼 상황이 그토록 복잡하다 보니
그 남자 입장에선 갓난쟁이 외동아들에게 더더욱이 각별할 수밖에 없는 입장이었어요. 다름 아닌 이런 이유 때문이었죠. 그 여자한테 뒤통수를 맞고 나서 처음엔 세상을 등지려고 생각을 했었던 적이 있습니다. 하지만 제가 세상을 떠나고 나면 혼자 남겨질 아들이 어떻게 될지 걱정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마음을 고쳐먹었고 동시에 이렇게 결심했습니다. 저희 아들에게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아버지가 되어주겠다고 말이죠. 저희 아들이 엄마의 빈자리를 느끼지 않을 수 있도록 해주려면 저 스스로 다른 부모들보다 몇 배는 행복한 사람이 되어야 할 테니까요. 바로 그 말이 저의 심금을 울렸습니다. 비록 저는 사별이고 그 남자는 전체의 불륜과 도피로 인한 가족관계의 파탄이라는 차이점은 있었지만 자녀의 앞날을 행복이라는 이름의 빛으로 밝혀주고 싶다는 생각은 서로가 똑같았거든요. 그러는 한편으로 제 마음속에는 혼자 아이를 먼저 키워본 선비 입장에서의 걱정이 하나 생겨났습니다. 아들에게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아버지가 되어주겠다는 포부는 너무나도 아름다웠지만 막상 혼자 아이를 키우는 일은 생각처럼 쉬운 일이 절대로 아니거든요. 부모도 결국엔 사람인지라 혼자서 직장 생활을 하며 생계를 책임지랴, 혼자서 아이를 돌보랴, 그러다가 몸이 지쳐버리게 되면 본의 아니게 애꿎은 자식들을 향해 신경질을 내게 되는 경우들이 종종 있으니까요. 이에 저는 혼자서 아이를 키워본 선배로서 그 남자에게 저의 어깨 한쪽을 잠시 빌려주기로 마음먹었습니다. 지난날 이웃 어르신들께서 초보 엄마였던 저에게 아주 큰 도움을 주셨던 것처럼 말이죠. 실례가 아니라면 회사에서 근무하는 시간 동안만이라도 제가 아드님을 맡아서 데리고 있으면 어떨까요? 저도 초보 엄마였던 시절에 이웃 어르신분들한테서 많은 도움을 받았거든요. 저희 집엔 아드님보다 3살 많은 아이도 하나 있으니까 두 아이들을 친형제처럼 지내게 해주면 외동아들처럼 자라는 것보다 정서적으로 훨씬 낫지 않겠어요? 그렇게 해주신다면요, 저야 감사할 따름이죠. 대신 저도 아드님께 도움을 좀 드리겠습니다. 여자인 엄마 혼자서 남자를 키우다 보면 남자 어른들의 손길이나 도움이 반드시 필요한 순간이 있을 거예요. 제가 같은 남자로서 아드님을 잘 보듬겠습니다. 그날 저와 그 남자는 각자의 아들을 서로 도와가면서 함께 키우는 사이가 되었고, 그러다 보니 서로가 자연스럽게 가까워지더라고요. 홀어머니와 홀아버지라는 동병상련을 넘어 여자와 남자로서의 감정까지 느껴지기 시작했다고나 할까요. 그런 와중에 저희 아들과 그 집 아들은 마치 친형제 같은 우정을 쌓아나가기 시작했어요. 그 집 아들 재민이는 몇 살 형인 저희 아들을 아주 잘 따라주었고, 저희 아들도 엄마인 저보다 동생인 재민이를 훨씬 많이 찾을 정도였어요. 그러기를 어느덧 벌써 2년째 두 아들들은 절대로 떼어낼 수가 없는 사이가 되었습니다. 그 남자가 퇴근을 해서 재민이를 집으로 데리고 가려고 하면 두 아들들이 서로를 끌어안은 채로 잠깐도 떨어지기 싫다고 울음을 터뜨리기 일쑤였죠. 그런 상황이 안타까웠던 건 저 또한 마찬가지였습니다. 매일 밤 서로 떨어지기 싫다는 아이들을 봐서라도 저와 그 남자의 관계가 그저 사이좋은 이웃지간에 머물러선 안 된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에 저는 아주 큰 용기를 내어서 그 남자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혹시 저를 여자로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전 우리가 재혼하면 아주 행복한 가정을 꾸릴 수 있을 거라고 확신해요. 그동안 제가 지켜본 재민 아빠는요, 그 누구보다 성실하고 듬직한 사람이고 자식 사랑이 아주 지극한 아버지거든요. 그런 좋은 남자를 세상 어느 여자가 놓치고 싶겠어요. 하지만
저의 고백에 대한 남자의 대답은 마음을 선뜻 받아들일 수 없는 입장이라는 것이었습니다. 전처가 동남아로 도망을 쳐버리는 바람에 이혼 소송을 할 수가 없었고, 그래서 호적 정리가 되지 않은 바람에 법적으로는 그 남자와 전처가 여전히 부부관계로 남아있는 상황이었으니까요. 즉, 저와 그 남자가 재혼을 하더라도 정식으로 혼인신고를 올릴 수가 없는 상황이었던 거죠. 다만 저의 생각은 조금 달랐습니다. 하나만 물어볼게요. 전처를 지금도 사랑하고 있나요? 농담이라도 그런 얘기 하지 말아요. 저는요, 그 여자 생각만 해도 치가 떨리는 사람입니다. 그럼 두 사람 사이에는 서류 정리 절차 딱 하나만 남았을 뿐, 지금은 사실상 남남이나 다름이 없는 상황이라는 거네요. 그럼 됐어요. 그 여자와의 서류 정리는 나중에 해도 되니까 우리 서로 그만 겉돌고 부부로서 같이 살아요. 부디 제 남편이자 저희 아들의 아버지가 되어주세요. 그렇게 저희는 부부로서 미래를 함께하기로 마침내 약속했습니다. 물론 저희 남편의 호적엔 여전히 전처가 법적 배우자로 올라가 있었지만 어디까지나 그건 이혼 소송이 시작되지 못했던 바람에 빚어진 서류상의 문제일 뿐, 중요한 건 저와 남편이 서로를 지극히 사랑하고 있다는 점이었으니까요. 전처와의 이혼과 서류 정리는 먼 훗날 그 여자가 귀국하면 그때 정리하면 그만일 테지만, 저와 남편의 사랑은 영원히 변치 않을 테니까요. 아무튼 얼마 뒤 저와 남편은 동네 이웃분들을 모시고 결혼식을 올렸고, 모든 하객분들께서는 저와 남편을 부부로 인정해 주시는 한편으로 저희 부부의 앞날을 축복해 주셨죠. 저희 부부의 결혼을 축하해 준 건 두 아들 또한 마찬가지였습니다. 저에게서 태어난 첫째 아들이 새아버지에게 꽃다발을 안겨주었고, 남편에게서 태어난 둘째 아들 재민이 또한 새엄마인 저희 품에 꽃다발을 안겨주었거든요. 그렇게 진정한 가족으로 거듭난 저희는 아주 행복한 날들을 보냈습니다. 부부간의 사랑, 형제간의 우애, 부모와 자식 사이의 사랑 모두가 그야말로 철철 넘쳐 흘렀어요. 저희 부부가 혼인신고를 올리지 못했다는 사실 따위는 당연히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았죠. 그런 서류 없이도 저희는 세상 남부러울 것 없는 진짜 가족이었으니까요. 하지만 둘째 아들 재민이가 유치원에 졸업반에 다니고 있던 그 해에 이루 형언할 수 없는 슬픈 사건이 저희 가족을 덮쳐왔습니다. 그 슬픈 사건은 직장에서 열심히 근무하던 저희 남편이 사전에 아무런 징조도 없이 갑작스러운 심장마비로 세상을 떠난 것이었죠. 사랑하는 배우자와의 사별이 벌써 두 번째. 다른 사람들 같았으면 충분히 정신줄을 놓고도 남았을 테지만 저는 절대 그럴 수가 없었습니다. 제 곁에는 친아빠를 떠나보낸 둘째 아들 재민이가 있었거든요. 엄마인 제가 힘들어하면 재민이 또한 더더욱 힘들어할 것이 뻔했기에 저는 남편을 잃은 상실감을 이를 악문채로 꿋꿋하게 이겨내고자 마음을 먹었는데요. 엎친 데 덮친 격이라더니 전혀 예기치도 못한 상황이 제 눈앞에 펼쳐지고야 말았습니다. 저희 남편의 전처가 불륜을 저지른 것도 모자라서 돈까지 빼돌려서 야반도주한 그 몹쓸 여자가 제 눈앞에 버젓이 나타났거든요. 그 몹쓸 여자가 귀국한 이유는 딱 하나였습니다. 우리 친정 식구들 통해서 소식 들었어요. 내 남편이 얼마 전에 세상을 떠났다죠? 그쪽 입에서 그런 얘기가 나올 줄은 몰랐네요. 그 남자가 어떻게 그쪽 남편인가요? 그쪽이 상간남이랑 야반도주할 때 두 사람의 부부관계는 이미 끝장이 나버린 거고, 그 남자의 마지막 사랑은 저였으니까
당연히 그쪽 남편이 아닌 제 남편이죠. 이미 죽어서 이 세상에 없어진 마당에 나한테 고소를 할 수 있을 리가 없잖아요. 그래서 부고 소식 듣고 귀국한 거예요. 더는 도망 다닐 이유가 없어졌는데 뭐하러 이역만리 타국에서 도피 생활을 하겠냐고요. 안 그래요? 결국 돈 때문에 상간남이랑 도망을 쳤었다는 거네요. 우리 남편이 세상을 떠나는 바람에 그쪽한테 소송을 제기할 수가 없게 되었으니까 이제야 신나서 돌아온 거고. 네, 맞아요. 난 여전히 그 남자의 호적에 올라가 있는 법적 배우자예요. 그렇다는 건 내가 유산의 상속자라는 뜻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받을 거 받으러 찾아온 겁니다. 이처럼 그 몹쓸 여자는 저희 남편이 세상을 떠나는 바람에 더는 도피 생활을 할 필요가 없어져서 마음 편히 귀국을 한 것이었고, 저를 찾아온 주된 목적은 저희 남편이 세상에 남기고 떠난 유산을 받아가기 위해서였습니다. 사연이 어쨌거나 그 몹쓸 여자가 저희 남편의 호적에 여전히 배우자로 등록이 되어 있는 것만큼은 저 또한 절대로 부정할 수 없는 현실이기도 했고요. 하지만 그 몹쓸 여자는 괜히 헛걸음을 한 꼴이나 다름이 없었습니다. 왜냐면 저희 남편이 남긴 재산이라고는 직장 생활을 하면서 월급을 모아둔 적금 통장 하나뿐이었는데, 정작 그 통장의 명의자는 남편이 아니라 아내인 저로 되어 있었거든요. 아무튼 제 입에서 그런 이야기가 나오자 그 몹쓸 여자가 펄쩍 뛰며 냅다 소리를 지르더라고요. 거짓말하지 마. 내 남편 월급이 왜 그쪽 명의로 된 통장에 들어가 있냐고. 그 남자는 누가 뭐래도 제 남편이고, 남편이 아내 명의로 된 통장에 적금을 붓는 건 전혀 이상한 일이 아니니까요. 이쯤 하면 설명은 충분히 된 것 같고, 다시는 내 앞에 나타나서 행패 부리지 말아요. 그랬다간 본때를 아주 제대로 보여줄 테니까. 이처럼 그날의 만남은 저의 승리로 끝나는 것 같았습니다. 그러나 그 여자 입에서 아주 뜻밖의 말이 튀어나오더라고요. 웃기지 마. 유산은 못 챙겼지만 그거 말고도 받아갈 게 아직 하나 남았으니까. 잘 생각해봐. 내가 일면식도 없는 너네 집을 대체 무슨 수로 찾아올 수 있었을까? 혈연상으로도 법적으로도 내가 우리 재민이의 엄마거든. 친권자이자 양육권자인 진짜 엄마. 이제 좀 상황 파악이 제대로 되나? 그 말을 듣는 순간 제 가슴이 철렁하고 내려앉았습니다. 가만히 생각해보면 그 몹쓸 여자가 재민이가 살고 있는 저희 집 주소를 알아내는 건 그야말로 식은 죽 먹기였을 거예요. 그 몹쓸 여자는 우리 재민이의 친권자이자 양육권자였던 만큼 간단한 행정적 절차만 거치면 재민이의 전입신고가 되어 있는 저희 집 주소쯤이야 금방 알아낼 수 있었을 테니까요. 다만 문제는 그 몹쓸 여자가 대체 무슨 목적으로 재민이의 이름을 꺼내는지에 대한 것이었죠. 단도직입적으로 말할게. 우리 재민이는 친엄마인 내가 데려가야겠어. 그 몹쓸 여자가 저를 찾아온 이후에는 재민이를 데리고 가려는 목적 또한 역시나 포함되어 있었던 것이었죠. 물론 저야 당연히 아주 크게 반발을 했지만요. 웃기는 소리 하지 마. 아들 자식 내팽개 쳐둔 채로 상간남이랑 야반도주까지 해놓고 이제 와서 재민이를 데리고 가겠다고? 그렇게 되도록 내가 가만히 있을 것 같아? 재민이는 누가 뭐래도 내 아들이고 이미 한 번 자식을 저버린 너 따위는 엄마 자격 없어. 그래, 인정할게. 내가 상간남이랑 해외로 야반도주한 것까지는 맞아. 그치만 재민이의 엄마 자격까지 포기했던 건 아니야. 태어난 지 얼마 되지도 않은 갓난쟁이 재민이를 비행기에 태워서
멀고 먼 동남아까지 데리고 도망을 칠 수가 없어서. 그래서 정말 어쩔 수 없이 집에 두고 떠났을 뿐이라고. 허울 좋은 변명이겠지. 그딴 변명 가지고 자식을 내팽개쳤던 잘못을 덮을 순 없어. 재민이를 다시 데리고 가는 건 하늘이 허락하지 않을 거라고. 이처럼 저는 그 몹쓸 여자에게 완강하게 맞섰는데요. 돌아온 건 그 몹쓸 여자의 비웃음이었습니다. 그야 물론 하늘은 내가 아들을 다시 데리고 가는 걸 허락하지 않을지도 모르지. 근데 있잖아. 우리나라의 공권력은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겠네? 순간 또 한 번 가슴이 철렁 내려앉은 제가 그게 대체 무슨 소리냐고 거의 악을 지르듯 몇 차례 되물었지만 그 몹쓸 여자는 실실 웃는 미소만 저에게 날리며 경찰서로 전화를 하더라고요. 법적으로 친권도 양육권도 아무것도 없는 제3자가 자기 아들을 감춰놓은 채로 집으로 데리고 가지 못하도록 방해하고 있다면서 말이죠. 그래서 어떻게 되었냐고요?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우리나라의 공권력은 저의 편이 아니었습니다. 물론 출동한 경찰분들께서 저의 사연을 듣고서는 충분히 억울한 상황이라면서 공감은 해주셨지만 법적으로는 친권자이자 양육권자인 그 몹쓸 여자의 손을 들어줄 수밖에 없었어요. 그렇게 저는 애지중지 키워온 둘째 아들 재민이를 하루아침에 잃어버린 셈이 되어버리고야 말았습니다. 경찰분들이 아주 깊게 낮잠을 자고 있던 재민이를 그 몹쓸 여자의 품에 안겨주었고 그러기가 무섭게 그 몹쓸 여자가 쌩하니 재민이를 데리고 가버렸거든요. 물론 저라고 가만히 당하고만 있진 않았습니다. 그 몹쓸 여자로부터 재민이를 데리고 오기 위해 할 수 있는 노력을 모두 다 해보았거든요. 관련된 관공서와 법원 등을 수시로 들락거리면서 재민이의 생부와 제가 사실혼 관계였음을 주장하고 입증하기 위해 최선을 다했어요. 또한 재민이의 생부와 그 몹쓸 여자의 혼인관계는 이혼이 성립되지만 않았을 뿐 그 몹쓸 여자의 외도와 악행으로 인해 과거에 이미 파탄이 나버렸다는 사실도 숱하게 주장을 했었고요. 그럼에도 법원에선 재민이의 생부와 전체 이혼이 성립되었거나 말거나 심지어는 혼인관계가 파탄이 났거나 말거나 그런 사연은 그 몹쓸 여자의 친권과 양육권에 전혀 지장을 주지 않는다는 회심만을 해올 뿐이었습니다. 친권과 양육권은 아이의 출생신고가 되는 즉시 부여되는 권리이며 그러한 권리는 부부 사이의 불화 또는 이혼 성립 여부와는 전혀 관련이 없는 것이 우리네 법률이니만큼 재민이의 친권과 양육권은 생모인 그 몹쓸 여자의 권리라는 내용이었죠. 이에 저는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변호사님을 찾아갔지만 이번에도 역시나 막막한 현실에 대한 설명만 반복될 뿐이었습니다. 생모에게서 양육권을 박탈하는 건 법적으로 아주 불가능한 일까지는 아닙니다. 생부가 이혼 소송 등의 법적 절차를 통해서 생모의 양육권을 박탈한다는 판결을 받으면 되거든요. 그치만 당사자인 저희 남편은 이미 세상을 떠난 고인이잖아요. 네, 그래서 방금 말씀드린 내용은 그저 그런 방법도 있다는 걸 알려드리기 위해서 그저 설명만 드렸을 뿐 부군께서 고인이 되신 현 시점에선 현실적으로 아무 소용이 없는 방법이긴 하죠. 그럼 재민이를 데리고 올 방법이 전혀 없다는 건가요? 제가 남편이랑 사실혼 관계로 지내었다는 내용을 법원에 증명한다고 하더라도요? 외람되지만 사실혼 관계가 입증되더라도 생모에게 재민이의 양육권을 무효로 만들 수는 없습니다. 다만 생모의 양육권이 실효될 수 있는 경우가 한 가지 있긴 있습니다. 생모와 협상을 해서 재민이의 양육권을 포기시키거나 여사님 앞으로 위임을 받는 방법인데 이 생모랑 협상이 가능하시겠어요? 아니요.
경찰까지 불러서 재민이를 데리고 갔던 그 여자가 순순히 협상을 해줄 것 같진 않아요. 그렇게 생각이 되신다고 하더라도 한번 시도는 해보셔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것 말고 현실적인 다른 방법이 없거든요. 물론 생모가 사망을 하게 되면 양육권 또한 자연적으로 소멸하게 되지만, 만약 여사님께서 일부러 그런 상황을 만들게 될 경우 재민이를 데리고 오기는커녕 법의 심판을 받게 되실 겁니다. 물론 저 또한 재민이를 데리고 오기 위해 사람 목숨을 해칠 생각까진 없었습니다. 그저 엄마로서 떳떳하고 정당한 방법으로 재민이를 데려오고 싶은 생각뿐이었죠. 결국 제 손에 쥐어진 선택지는 딱 하나. 그 몹쓸 여자의 발 앞에 머리를 조아리든 애걸복걸을 하든 해서 재민이의 양육권을 위임받는 것이었죠. 당시 저는 재민이를 위해서라면 뭐든 다 할 수 있었기에 제가 직접 협상을 시도해 볼 테니 그 몹쓸 여자 쪽으로 연락해서 약속을 잡아달라고 변호사님께 부탁을 드렸는데요. 그로부터 얼마 뒤 변호사님으로부터 아주 뜻밖의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방금 생모 쪽 법률 대리인 측에서 회신을 해왔는데요. 생모의 주민등록에 이미 말소되었다더라고요. 생모가 불의의 감전사고로 인해서 세상을 떠났거든요. 아무래도 그 몹쓸 여잔 스스로 저지른 과거의 죄악으로 인해 하늘의 천벌을 제대로 받은 모양이었습니다. 경찰 조사 결과 그 몹쓸 여자가 젖은 손으로 전기 콘센트를 꽂으려다가 그만 감전사고로 세상을 떠났다고 하더라고요. 마치 하늘에서 내린 불벼락을 맞은 것처럼 말이죠. 심지어 몹쓸 여자랑 함께 귀국해서 같이 지내던 상간남 또한 함께 세상을 떠났다고 해요. 갑작스러운 상황에 크게 놀란 상간남이 감전당한 몹쓸 여자에게 응급처치를 해주기 위해 무작정 그 여자의 몸에 손을 대는 바람에 덩달아 같이 감전을 당했다나 뭐라나. 뭐 그래봤자 이래저래 자업자득인 셈이었고 천벌을 제대로 받은 셈이었으니 저로서는 일말의 동정조차 들지 않았지만요. 아무튼 제가 변호사님을 통해 그 소식을 듣게 된 건 몹쓸 여자의 사망 이후 재민이가 고아원으로 보내진 다음의 일이었는데요. 변호사님의 말씀에 따르면 생모인 몹쓸 여자의 사망으로 말미암아 재민이의 양육권이 소멸되어 고아원으로 보내졌으니 만약 재민이가 저를 보호자로 지목한다면 간단한 법적 절차를 거쳐서 다시 저희 집으로 돌아올 수 있는 상황이라고 했어요. 재민이의 생부와 제가 사실혼 관계로 지냈다는 점이 아주 유리하게 작용될 거라고도 했고요. 이에 저는 큰 희망을 품고 재민이가 지내고 있는 고아원으로 찾아갔지만 끝내 재민이를 만날 수는 없었습니다. 고아원 원장님께서 직접 나오시더니 재민이가 저와의 면회를 거부하고 있다는 차가운 이야기만 남기고 들어가 버리셨거든요. 뜻밖의 상황은 거기서 끝이 아니었습니다. 이후로 몇 차례 재민이가 저와의 면회를 거부하는 일이 반복이 되었고 심지어는 전화통화조차 거절하더니만 오래지 않아 고아원 원장님으로부터 이런 경고의 말까지 날아들었습니다. 오늘 이후로 재민이를 향한 접근 시도가 반복될 경우에 따라선 접근 금지 등의 조치가 내려질 수도 있으니 앞으로는 찾아오지 않는 쪽이 좋겠습니다.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재민이네 아버지랑 제가 비록 사실혼 관계이긴 하지만 부부 사이였다는 걸 원장님도 잘 알고 계시잖아요. 재민이는 누가 뭐래도 저의 둘째 아들인데 세상 천지 엄마가 아들한테 접근도 못하도록 막는 법이 어딨냐고요. 재민이가 여사님에 대해서 좋지 않은 감정을 가지고 있어서요. 여하간 저희 고아원 쪽에서도 재민이의 안전을 위해서 다른 지역에 있는 고아원으로 이동을 준비 중에 있으니 여사님께서도 더는 재민이에게 접근할 생각을 하지 말아 주십시오. 마지막 부탁이자 최후 통첩입니다.
이에 저는 재민이가 어느 지역으로 가는지만이라도 알려달라고 부탁했지만 돌아온 건 친권자도 양육권자도 아닌 저에게는 아무런 정보도 알려줄 수 없다는 싸늘한 대답뿐이었습니다. 실제로 재민이는 얼마 뒤 다른 지역의 고아원으로 전원을 떠나갔고 저는 재민이의 소식에 대해서 아무것도 전달받을 수 없었어요. 재민이와 관련된 모든 내용이 저에겐 비공개 처리가 되었거든요. 그러는 바람에 저는 둘째 재민이를 또 한 번 잃어버린 셈이 되었습니다. 그 몹쓸 여자가 재민이를 데리고 갈 때 또 한 번, 재민이에게 접근조차 허락되지 않게 되면서 또 한 번, 이렇게 2번 말이죠. 물론 그런 와중에도 저는 신락 같은 희망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왜냐면 저에게는 아주 똑똑한 수재인데다가 효심까지도 깊은 첫째 아들이 있었으니까요.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엄마. 제가 꼭 변호사가 된 다음에 국가의 정보공개 청구 소송이라도 해서 재민이가 어느 고아원으로 전원을 갔는지 꼭 알아낼게요. 전원을 떠난 고아원이 어딘지만 알아낼 수 있으면 이후의 행적을 수소문해서 재민이를 다시 만나게 될 수 있을 거고요. 이후 첫째는 그날의 약속을 지키기라도 하려는 듯이 치열하게 공부했지만 사법시험에 합격하는 건 차원이 다른 문제더라고요. 똑똑한 수재로 소문난 저희 아들조차 매번 낙방의 고배를 마셔야만 했고 결국 저희 아들은 변호사가 되지 못한 채로 입대를 해야만 했습니다. 더 늦기 전에 병역의 의무를 완수한 뒤에 다시금 사법고시에 도전할 요량이었죠. 그나마 다행이었던 건 첫째의 군 생활이 아주 빠르게 흘러갔다는 점이었습니다. 머리를 박박 깎은 채로 입대하던 날이 엊그제 같은데 어느새 벌써 전역을 2달쯤 남겨둔 말년병장이 되어 있더라고요. 아무튼 말년병장 첫째로부터 뜻밖의 전화가 한 통 걸려온 건 첫째가 군생활 마지막 훈련을 앞두고 있던 어느 날의 일이었습니다. 첫째는 늘 차분하고 조용조용한 편이었는데요. 그날따라 전화 통화하는 목소리가 꽤나 격앙이 되어 있더라고요. 혹시 재민이 주민등록번호 기억하고 계세요? 이에 전 영문도 모른 채로 대답했습니다. 시간이 꽤 많이 지난 일이라서 기억은 안 나지만 옛날에 쓰던 의료보험증이 있을 거야. 거기에 재민이 주민등록번호가 나와 있을 테니까 잠깐만 기다리렴. 참 다행스럽게도 서랍에 옛날에 쓰던 낡은 의료보험증이 남아 있었고 저는 그 의료보험증에 기재되어 있는 재민이의 주민등록증 번호를 불러주며 대체 무슨 일인지를 물어보았습니다. 하지만 첫째는 잠시 확인한 다음에 다시 전화를 하겠다면서 급하게 전화를 끊더라고요. 그러는 바람에 저는 혹시 첫째가 재민이에 대해서 무언가를 찾아낸 건 아닐까 하는 작은 희망을 품게 되었습니다. 저희 첫째는 작은 일 가지고 호들갑 떠는 성격이 절대로 아니었으니까요. 이에 저는 가슴 졸이며 첫째의 전화를 오매불망 기다렸고 마침내 첫째에게서 다시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엄마, 우리 둘째 재민이 찾았어요. 재민이 그 녀석 저희 부대에 신병으로 왔거든요. 그날 첫째가 전해준 내막은 이랬습니다. 평소 저희 첫째는 사단장 표창까지 받을 정도로 모범병사였는데요. 첫째네 부대에 한국과 독일의 이중 국적자인 장병이 신병으로 들어오게 되면서 대대장님께서 직접 저희 첫째를 불러다가 신병이 적응을 잘할 수 있도록 부탁하셨다고 해요. 그렇게 첫째는 대대장님의 명령을 받아 알베르트라는 이름을 가진 이중국적 신병의 적응을 돕기 위한 면담을 직접 진행하게 되었는데 그 과정에서 듣게 된 신병의 이야기가 저희 가족의 사연과 너무나도 비슷했다고 해요. 알베르트가 어릴 적에 친아버지가 슈퍼마켓을 하는 새어머니랑 재혼을 해서 함께 지냈고 새어머니의 아들이랑은 친형제처럼 지냈었다는 이야기였죠. 다만 너무 어릴 적 이야기라서 알베르트는
새어머니와 형의 이름을 전혀 기억하지 못하고 있었다고 해요. 어쨌거나 신병 알베르트의 이야기가 저희 가족의 사연과 너무 똑같다고 생각했던 첫째는 인사기록을 담당하는 장교에게 부탁해서 알베르트의 개인정보가 담겨있는 병적 기록부를 확인해 보았고, 그 병적 기록부를 통해서 김재민이라는 한국 이름과 한국 주민등록번호를 확인하게 되었던 거죠. 그래서 재민이의 주민등록번호를 물어봤던 거구나. 그 알베르트라는 이름의 신병이 재민이라는 사실을 제대로 확인하기 위해서. 네, 맞아요. 사연이랑 이름은 비슷할 수 있어도 주민등록번호까지 똑같을 순 없으니까요. 덕분에 알베르트가 재민이라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었고요. 그랬구나. 그거 참 반가운 소식이야. 근데 재민이는 어쩌다가 독일까지 가게 된 거니? 그때 둘째가 새로 전원을 갔다던 그 고아원 있잖아요. 거기서 봉사활동을 하던 독일인 선교사 부부한테 입양이 되었다고 하더라고요. 양부모님께서 독일로 귀국하실 때 재민이도 같이 독일로 들어가서 지금껏 지내다가 자신의 뿌리는 대한민국이라는 사실을 잊지 않기 위해서 늦은 나이에 자원입대를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런 이야기를 들으며 저는 마음속으로 아주 크게 안도했습니다. 재민이가 알베르트라는 독일 이름을 가진 이중 국적자가 되었음에도 자신의 뿌리가 대한민국이라는 사실을 지금껏 잊지 않고 살아왔다는 건 양부모님께서 재민이를 아주 잘 키워주셨다는 뜻일 테니까요. 어쨌거나 그날 저는 떨리는 가슴을 주체하지 못한 나머지 밤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마침 그날은 금요일이었고 바로 이튿날인 토요일에 오매불망 그리워하던 둘째 재민이를 마침내 만나러 면회를 가기로 했거든요. 그런데 떨리는 심장을 억누르며 면회장에서 기다리고 있던 제 앞으로 나타난 사람은 첫째 혼자뿐이었습니다. 왜 너 혼자 나왔니? 둘째랑 같이 나오기로 했잖아. 그게 실은 재민이가 면회를 거절했어요. 그게 무슨 소리야? 재민이가 분명 이 엄마랑 같이 지내던 시절을 기억하고 있다고 하지 않았니? 그런데도 엄마를 만나기 싫다고 했다고? 그게 어릴 적 헤어진 형은 늘 그리운 사람이었지만 새엄마는 절대로 다시 만나고 싶지 않은 사람이라고. 그날 둘째 재민이가 군대에서 다시 만난 자기 형을 통해 전달한 이야기는 참으로 가슴 아픈 것이었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재민이는 친아버지가 세상을 떠나기가 무섭게 새엄마인 제가 자기를 버렸다고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재민이가 그런 생각을 하게 된 이유는 역시나 그 몹쓸 여자 때문이었죠. 재민이가 그러더라고요. 아버지가 돌아가신 이후에 친엄마랑 한동안 같이 지냈었는데 그때마다 친엄마가 이런 얘기를 수시로 했었다고. 너희 새어머니라는 사람은 돈에 눈이 먼 나쁜 사람이다. 돈 때문에 너희 친아버지와 재혼을 했다가 친아버지가 돌아가고 나선 너를 바로 내다 버리더라. 그나마 친엄마인 내가 얼른 너를 데리고 왔기에 망정이지 하마터면 어린 네가 거리에서 거지꼴로 객살 뻔했다. 그러니 앞으로 더는 새어머니를 그리워하지 말거라. 이렇게 말이죠. 아마 그때 재민이는 유치원 졸업반이라 한참 어린 나이였잖아요. 그래서 재민이 입장에선 친엄마가 하는 말을 그대로 믿을 수밖에 없었을 테고요. 네, 맞습니다. 당시 어린 재민이로선 자기 친엄마의 거짓말에 속아 넘어가지 않을 수가 없었던 겁니다. 심지어 그런 얘기를 한두 번 한 게 아니라 자기 친엄마가 거의 1시간에 한 번꼴로 같은 이야기를 속삭여 댔으니 재민이가 그 거짓말을 믿고 싶어서 믿은 게 아니라 그 거짓말이 자연스럽게 머리와 마음에 새겨져 버린 셈이었죠. 그 결과 재민이는 지금껏 새엄마인 저에게서 버림을 받았다는 오해와 원망 속에서 살게 되었고
지난날 고아원 면회를 거절했던 일 또한 같은 맥락에서의 불상사였습니다. 당시 재민이는 정말로 저를 미워하게 된 나머지 모든 면회 요청과 전화 통화 요청을 거절했고, 심지어는 원장 선생님이랑 복지 담당 공무원분들께 저랑 만나고 싶지 않다는 뜻을 밝히기까지 했다고 하더라고요. 이에 관계자분들께서는 진실을 까맣게 모른 채로 그저 재민이를 보호하기 위해 저의 접근을 원천 차단했고, 심지어는 재민이를 다른 지역에 있는 고아원으로 전원을 보내셨던 것이었습니다. 하물며 저를 향한 재민이의 오해는 저희 식구들이 헤어져 지낸 시간만큼이나 깊고 오래된 것이었기에 저는 앞으로도 영원히 재민이를 다시 만날 수 없을 것만 같았어요. 막상 그 자리에서도 재민이가 면회를 거절해서 첫째 혼자만 면회장으로 나온 상황이었고요. 하지만 하늘이 무너져도 솟아날 구멍은 있다고 했던가요. 재민이와의 인연을 이젠 포기해야 할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저의 머릿속에 막 스쳐가던 바로 그 순간, 듬직한 첫째가 제 손을 꼭 잡으며 이렇게 말해주었습니다. 걱정 마세요. 다행히 재민이가 형인 저한텐 아무런 억하심 정도 품고 있지 않더라고요. 그러니까 아직 저희에겐 희망이 있다는 거예요. 제가 이 모든 오해를 바로잡을 테니까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그날의 면회는 거기서 끝이었고, 이후 저는 한동안 가슴 졸이며 첫째에게서 전화가 걸려오기만을 기다렸습니다. 그러기를 거의 한 달째, 마침내 부대에서 전화가 걸려오기는 했는데요. 뜻밖에도 그 전화는 둘째 재민이가 걸어온 것이었어요. 아니 재민아, 엄마 연락처는 어떻게 알고 연락을 했어? 제 한국 이름이 김재민인 건 맞아요. 아주머니 연락처는 행정반을 통해서 알게 되었고요. 형한테서 직접 연락처를 받은 게 아니라 행정반 통해서 전화번호를 받았다고? 네, 지금 형이 전화번호를 알려줄 수 있는 상황이 아니거든요. 훈련 중에 사고가 나서 형이 크게 다쳤습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제가 직접 전화를 드린 거예요. 군의관님께선 외부에 있는 대학병원으로 가서 수술을 받아야 한다고 말씀하셨는데, 그 나쁜 중대장이라는 인간이 그렇게 하면 자기 진급에 문제 생길 거라면서 그냥 군병원에서 대충 치료받으라고 억지를 부리는 중이거든요. 이에 전 당장에 콜택시를 잡아타고 첫째와 둘째네 부대로 향했는데요. 상황이 꽤나 심각했던 모양인지 둘째를 통해서 제가 방문할 예정이란 소식을 전해들은 군의관님이 부대 입구에서 저를 기다리고 계시더라고요. 덕분에 입구를 통과해서 부대의 의무실에 도착한 저는 그야말로 기절할 것 같은 심정이었습니다. 첫째는 의식을 간신히 차린 채로 통증에 신음하는 중이었고, 멀쩡한 줄 알았던 둘째마저 군복이 피투성이었거든요. 이에 저는 거두절미하고 둘째에게 물었습니다. 이게 어떻게 된 일이니? 왜 너까지 군복이 그 모양이야? 산에서 훈련을 하던 도중에 제가 발을 헛디뎌서 미끄러질 뻔했는데, 바로 그 순간 형이 달려와서 저를 감싸 안아 주었거든요. 바로 그 순간 사색이 된 중대장이 헐레벌떡 달려왔는데요. 중대장은 저를 마주하기가 무섭게 첫째를 민간대학병원으로 보낼 수 없다며 어깃장을 부리더라고요. 이에 저는 그 못된 중대장 놈을 향해 이렇게 일갈했습니다. 중대장님은 정말 무능한 사람이로군요. 지금 저희 두 아들 모두 부상을 당한 모습이 중대장님 눈엔 보이지 않는 겁니까? 에? 갑자기 그게 무슨 말씀이십니까? 두 아들이라니요? 난도 없이 왜 알베르트까지 걸고 넘어지십니까? 이 녀석 한국 본명이 김재민입니다. 비록 핏줄은 이어지지 않았지만 어릴 적부터 사랑으로 품어 키우던 내 둘째 아들 김재민이란 말입니다. 여하간 지금 이 자리에서 결정하세요. 저희 두 아들들 모두 당장 민간대학병원으로 가서
수술받을 수 있도록 조치를 해주시던가 아니면 내일 뉴스에 중대장님 이름이 대문짝하게 나오는 꼴을 지켜보든가. 그런 제 말에 기가 팍 죽은 중대장은 저희 두 아들들이 민간대학병원에서 수술받을 수 있도록 조치를 해주었고, 저는 병원으로 향하는 구급차 안에서 둘째 재민이와 다시금 대화를 나눌 기회를 가지게 되었는데요. 먼저 대화를 건네온 쪽은 뜻밖에도 저에 대해서 큰 오해를 품고 있던 재민이었어요. 형이 사고 직후에 의식을 잃어가면서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우린 너를 버린 적이 없다고. 우리 어머니는 한평생 둘째 너를 잃어버린 걸 가슴에 한으로 품고 사셨다고. 그리고 조금 전에 절 위해서 중대장한테 역전까지 내는 아주머니의 모습을 보니까 그동안 제가 알고 있던 이야기들이 거짓말이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언뜻 들더라고요. 솔직하게 말씀해 주세요. 제 과거와 관련된 진실은 대체 무엇이었나요? 형 말처럼 정말 저를 버리지 않으셨던 건가요? 그렇단다. 오히려 아들 자식을 내팽개쳤던 건 바로 너희 생모 쪽이었어. 내 말을 못 믿겠다면 너희 아버지가 살아생전에 가지고 있었던 이혼 소송 서류를 보여주도록 하마. 그로부터 며칠 뒤 저는 수술을 잘 마치고 순조롭게 회복 중이던 둘째에게 저희 남편이 남긴 문제의 그 서류를 전달했습니다. 이에 둘째는 그 서류에 첨부된 증거들을 하나하나 모두 살펴보더니 마침내 저를 꼭 끌어안으며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죄송합니다, 어머니. 제가 그동안 친엄마한테 속아서 한평생 새어머니를 미워하면서 지냈었어요. 아유, 아니야. 네가 무슨 잘못이 있겠니. 모든 죄는 너의 생모의 몫이고 이미 천벌을 받아서 세상을 떠난 사람이니까 더는 마음에 담아놓지 말거라. 때마침 그날은 큰 수술을 받았던 첫째도 의식을 되찾던 날이었습니다. 덕분에 저희 세 식구는 서로를 얼싸안고 진정한 재회의 기쁨을 만끽할 수 있었어요. 저희 가족이 떨어져서 지냈던 시간이 길었던 만큼 재회의 기쁨 또한 아주 뜨겁고 더할 나위 없이 행복했죠. 아무튼 그날 그렇게 진정한 재회를 이룬 저희 세 식구는 지금도 오순도순 행복하게 잘 지내고 있습니다. 다만 저는 두 아들을 자주 만나진 못하고 있어요. 두 아들 모두 너무나도 훌륭하고 바쁜 사람이 되었거든요. 우선 첫째 아들은 제대 후 마침내 우리나라 변호사가 되었는데요. 형제는 서로 닮는다더니만 둘째 아들 또한 양부모님의 나라인 독일에서 떡하니 변호사가 되지 뭐예요. 심지어 두 형제는 우애도 너무나도 좋아서 둘이서 함께 국제변호사 사무실을 창업했고 지금도 두 형제가 나란히 함께 국제변호사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두 아들이 국제적으로 바쁜 나날을 보내고 있기에 엄마인 저와 보내는 시간이 적을 수밖에 없지만 그럼에도 저는 더할 나위 없이 행복하답니다. 두 아들 모두가 국제적으로 바쁜 사람이 되었다는 건 한때는 세상 모든 일에 서툴렀던 초보엄마였던 제가 마침내 훌륭한 부모가 되어서 자식 농사를 아주 잘 지어놓았다는 뜻일 테니까요. 그럼 지금까지 사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사연이 재밌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려요.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